아니, 영국 해군의 역사인 넬슨 제독이 있는데 왜 굳이 아시아의 그 나라에 배우러 간다는 거냐? 넬슨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 아시아에 있다고요. 직접 가서 배우고 싶어요. 런던 켄싱턴의 한 저택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의 전설적인 영웅 넬슨 제독을 최고로 여기는 아버지와 조선의 이순신 장군 연구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아들 사이의 갈등인데요. 과연 무엇이 이 자랑스러운 영국 해군 가문의 청년을 동양의 위대한 장군에게 이끌었을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런던 켄싱턴에 살고 있는 올리버 웰링턴이라고 합니다. 3대째 해군 제독을 배출한 가문의 자식이자 현재 사우샘프턴 대학 조선해양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넬슨 제독 초상화 앞에서 그분의 업적을 들려주곤 했어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의 승리, 나일 해전에서의 전략, 세인트 빈센트 곶 해전에서의 용맹함까지 아버지의 눈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부심으로 빛났죠. 모든 것은 해군사 수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스 교수님의 세계 해전사 강해 중 동아시아 해전사를 다루는 날이었죠. 교수님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 일본의 함대를 상대로 23전 23승을 거둔 조선의 제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넬슨 제독도 이루지 못한 완벽한 승률이죠. 교수님의 이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으로 향했고 해전사 코너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난중일기라는 특별한 책을 발견했어요. 전쟁 중에 쓴 이순신 장군의 일기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거북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문득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학과 장학생인 한국 유학생 민준이었어요. 그는 제가 읽던 책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나라 해군사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민준의 도움으로 저는 더 깊이 있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6세기에 이런 혁신적인 전함이 존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조선해양공학도로서 그 과학적인 설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아버지께 제 발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넬슨 제독만큼 위대한 제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넬슨이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야. 우리 가문은 3대째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왔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무슨.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응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주말마다 민준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연구했고 거북선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스 교수님께서 제 연구 노트를 보시고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자네, 다음 학기 해전사 세미나에서 넬슨과 이순신의 비교 연구를 발표해보지 않겠나? 그 제안은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한국행을 꿈꾸고 있었나 봅니다. 민준과의 연구는 매주 금요일 저녁 도서관 해전사 코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영문 자료를, 민준이는 한국어 자료를 가져와 서로의 발견을 공유했죠. 특히 넬슨의 빅토리호와 거북선을 비교하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올리버, 빅토리호가 백문의 대포를 장착했다고 했죠. 하지만 거북선은 다른 방향으로 혁신을 이뤘어요. 조선 수군의 상황과 지형적 특성에 맞춘 최적의 설계였거든요. 민준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화력의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각자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전략과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느 날 민준이 노트북으로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영화를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 장면도 인상적이었지만 백성들의 민생을 걱정하고 전쟁 중에도 농번기를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장군과도 달랐거든요. 세미나 발표 준비를 하면서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리더십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넬슨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잉글랜드는 각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듯이 이순신 장군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죠. 드디어 세미나 발표 날이 왔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하깃진 전법과 트라팔가르 해전의 넬슨 터치를 비교하며 두 제독의 혁신적인 전술을 설명했죠.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술적 혁신성에 주목했습니다. 하깃진 전법은 당시 조선 수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전술이었거든요. 발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존스 교수님은 제 발표가 영국 해군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군사 연구소의 동아시아 해전사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넌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토록 찬양하는 이순신은 결국 전사했어. 하지만 넬슨은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다졌단다. 하지만 아버지, 이순신 장군도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전술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버, 난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돌아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들을 직접 안내해 줄 수 있어. 책으로만 보던 거북선도 실제로 볼 수 있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산도, 울돌목, 그가 전투를 치렀던 바다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더구나 민준이라는 완벽한 가이드가 있으니 너무 든든했죠. 다음 날 제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예상대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아버지는 내가 설득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제 방에는 여권과 함께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내 열정을 믿는다라는 어머니의 짧은 메시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몰래 한국행을 결심했고 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인천까지 11시간. 다시 인천에서 부산까지 1시간. 긴 여정 끝에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쳐 도착한 김해국제공항 1층 입국장은 한국에 도착한 여행객들로 분주했고 수화물 수취대 앞에서 가방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정말 제가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죠. 빠른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민준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올리버, 여기야, 여기. 피곤하지? 잠깐 뭐라도 먹고 갈래? 하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잠시 약국에서 멀미약을 산 것 외에는 바로 공항을 나섰죠. 아버지 몰래 떠나온 여행이라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답니다. 민준의 차를 타고 영도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들과 컨테이너들이 즐비한 풍경은 단순한 항구 그 이상이었어요. 영도대교를 건너며 본 부산항은 우리나라 포츠머스 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국해양대학교야.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메카지. 태종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국립해양박물관이 나와. 영도 끝자락에 한국해양대학교를 지나 도착한 국립해양박물관은 웅장했습니다. 1층에서 잠시 해양생물 수족관을 둘러본 후 우리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해양문화실에서 본 고지도들은 놀라웠어요. 동아시아의 해상교역로와 해류의 흐름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이 복잡한 해류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활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특별히 조선시대 해전사를 다룬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4층 해양역사실에서는 거북선 모형을 볼 수 있었죠. 실제 크기는 아니었지만 그 정교한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이 모형 봐. 거북선 갑판의 철침이 이렇게 배치된 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적의 화살을 막는 각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거지. 이튿날 우리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통영항에서 한산도행 여객선을 탔는데 30분이라는 짧은 항해 동안 저는 4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부인 그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제승당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군사들을 지휘하던 이곳에서 바라본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이순신 장군도 이 자리에서 전투를 구상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지휘한 곳이야. 저기 보이는 수로가 당시 전장이었지. 수심이 깊고 해류가 복잡해서 일본 전함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한산도 해전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해역은 복잡한 물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좁은 수로에서는 거센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이런 지형을 전술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 근처 바다는 시속 10노트가 넘는 강한 조류가 흐른데 게다가 수심이 깊어서 큰 배들은 조류에 휘말리기 쉽지. 이순신 장군은 이런 자연 조건을 완벽하게 이용했어. 전망대 아래에는 당시 해전을 설명하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하객진 전법으로 적을 포위했던 경로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죠. 거북선과 판옥선들이 이 좁은 수로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유람선을 타고 한산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포구들, 울창한 소나무 숲이 만드는 그늘, 그리고 복잡한 해류, 이 모든 것이 천혜의 요새를 만들어냈던 거죠. 통영으로 돌아와 이순신 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에는 장군의 위엄 있는 동상이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산 대첩의 전개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이 전투를 앞두고 남긴 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장군님은 전투 전날에도 바다의 조류와 날씨를 꼼꼼히 기록하셨대. 그만큼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분이셨던 거지. 해가 저물어갈 무렵 통영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민준과 오늘의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400년 전 이순신 장군도 이런 풍경을 보며 전략을 구상하셨겠구나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내일은 여수로 가자. 거기 있는 거북선 복원선을 보면 더 놀랄 거야. 실제 크기로 제작된 거북선을 직접 볼 수 있거든. 민준의 말에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보았던 도면과 기록들이 오늘 하루 동안 생생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으니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날 밤 숙소의 창문으로 보이는 한산도 앞바다의 달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바다를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 전술가로서의 냉철한 판단,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백성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 본 풍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영에서 여수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지만 여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낮이 되어 있었죠. 처음 마주한 여수는 예상과 달랐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 속에 오래된 역사가 숨쉬고 있었거든요. 첫 목적지는 진남관이었습니다. 여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은 1599년에 지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의 왜구를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민준이가 설명해 주었죠. 여기가 바로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었어. 이순신 장군의 후임 이시연 통제사가 지은 건물이지. 진남관에 올라 바라본 여수 앞바다는 장관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해안선과 크고 작은 섬들이 만드는 풍경은 마치 천연의 요새 같았어요.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저기 보이는 물살이 얼마나 센지 알아? 최대 시속 10노트나 돼. 좁은 수로에서는 소용돌이까지 생기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런 자연 조건을 전술적으로 활용했어. 잠시 후 우리는 여수 이순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거북선을 마주했죠. 실제 크기로 복원된 거북선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길이가 약 30m, 폭이 약 10m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 제가 연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어. 오후 9시까지 개방하거든. 거북선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진 내부는 노를 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화포의 배치였습니다. 사방에 설치된 포문들은 전방위 공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특히 용머리 부분의 대포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양쪽에 각각 10개씩 있는 노를 봐 여러 명의 노꾼들이 동시에 조작했다고 해 전진, 후진, 선회, 정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선체 측면의 노 구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 구멍들을 막아 방어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그야말로 공격과 방어를 모두 고려한 완벽한 설계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판 위의 덮개였습니다. 이른바 개판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물은 승조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위에 박힌 철침으로 적의 승선을 막는 이중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런 혁신적인 설계가 16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 구멍을 자세히 봐. 단순한 구멍처럼 보이지만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저렇게 설계한 거래. 보건 연구에서도 당시 조선의 기술력이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책에서 봤어. 민준의 말에 저는 노 구멍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도가 절묘했어요. 노를 적기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물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였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가판을 한 바퀴 돌면서 화포의 배치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양쪽에 설치된 포문들은 각각 다른 높이와 각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전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각도의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요. 참, 진남관에서 보던 그 복잡한 해류랑 좁은 수로들. 이 거북선은 그런 조건에 딱 맞게 설계된 거야. 당시 일본 전함들은 크고 웅장했지만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됐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여수 앞바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해안선과 섬들 사이로 흐르는 거센 조류. 이런 환경에서 거북선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여수에서 다시 차를 타고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명량대첩의 현장인 울돌목을 보기 위해서였죠. 도착하기 전부터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큰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였답니다. 저게 바로 울돌목의 울음소리야. 물살이 워낙 세서 나는 소리지. 차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울돌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의 좁은 해협에서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겨우 300m도 안 되는 좁은 폭이 믿기지 않았죠. 이 물살은 초속 6m, 시속으로 따지면 약 20에서 30km에 달하는 속도로 배가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야. 동양에서 가장 빠른 조류라고 하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울돌목 스카이워크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의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광경은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거센 조류가 만들어내는 하얀 포말과 용솟음치는 물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명량대첩 기념관에서 그 놀라운 전투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 함대를 물리친 기적 같은 승리였죠.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닌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어요. 이런 물살에서 어떻게 배를 몰았을까? 보통 배들은 이런 급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물살을 역이용했어. 조선 수군은 이미 이 바다를 훤히 알고 있었거든. 적이 물살을 타고 떠내려올 때를 노려 공격했다고 해. 기념관 내부에서 상영된 영상은 당시 전투를 생생히 재현했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모습과 포탄이 폭발하며 만들어내는 진동은 전투의 긴박함을 생생히 전달했죠. 이순신 장군은 이 좁은 해협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큰 배들은 이 거센 물살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하나둘씩 무너져갔죠. 영상 속 적군들은 좁은 해협과 빠른 조류로 인해 적군은 대형 함선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를 역이용해 적을 분산시키고 격파하셨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적 함대를 향해 돌진하는 조선 수군의 배들, 그리고 전선을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의 강인한 표정은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까지 일으켰죠. 화살이 날아다니고 배들이 물살을 가르며 부딪히는 장면은 긴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선을 지휘하며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유언,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그의 음성이 제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닮았어.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넬슨 제독은 대영 제국의 해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싸웠고 이순신 장군은 조국의 생존을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각자의 사명이 달랐지만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은 시대와 경계를 초월해 닮아 있는 것 같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정한 지도자는 조국과 백성을 위해 희생하지. 업적을 넘어 그들의 정신이 더 중요한 이유야. 울돌목에 포효하는 물살을 보며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연의 힘을 지혜롭게 이용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다시 스카이워크에 올랐습니다. 석양에 물든 울돌목의 물살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4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말이죠. 석양에 물든 울돌목을 보며 이순신 장군이 이 물살과 바람을 어떻게 전술로 활용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을 고독과 결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서서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실감이 나. 이런 물살에서 13척으로 133척과 맞섰다는 게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죠.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서 울돌목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곳에 오신다면, 이 물살을 직접 보신다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이해하시겠지. 단순한 승리가 아닌 자연과 과학,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를. 그날 밤 울돌목의 거친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느꼈을 두려움과 고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용기와 지혜에 대해서요. 밤이 깊어가는 울돌목의 숙소에서 저는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며 느낀 감정과 깨달음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벅차올랐죠. 명량대첩 현장에서 바라본 물살의 위력, 거북선의 놀라운 설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싸움이 끝나면 무너진 집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투뿐 아니라 그 이후의 백성들의 삶까지 염두에 두었던 분이었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라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그의 신념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성의 안위가 곧 나라의 근본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전투 중에도 병사들의 고난에 마음 아파하며 그들의 안위를 세심히 챙겼던 모습은 그의 리더십이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서 있음을 알려줬죠. 뭘 그렇게 진지하게 쓰고 있어? 민준이 커피 2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어요. 숙소의 테라스에서 바라본 밤바다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울돌목의 격렬한 물살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있어. 이번 여정에서 내가 느낀 걸 전하고 싶어서.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난중일기처럼 제 편지도 의미 있는 기록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단력과 인간적인 따뜻함, 그리고 그가 남긴 리더십의 본질을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적었어요. 아버지가 이 편지를 읽고 그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랐습니다. 울돌목의 밤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생각들로 분주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전투를 앞두고 이런 밤하늘을 보며 고민했겠죠. 그의 난중일기에 남긴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떠오르며 그 깊은 책임감과 결단력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왜 하필 편지로 쓰는 건데? 이메일이나 전화도 있잖아. 민준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밤이 깊어갈수록 울돌목의 물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울돌목의 밤바다는 고요했지만 물살의 소리가 그날의 격렬했던 전투를 기억하듯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유산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교훈을 아버지께 온전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연구자가 아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저는 노량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서서히 바다가 드러나며 장엄한 모습을 보여줬죠. 노량해협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그의 희생이 깃든 곳을 직접 방문하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곳이야. 민준이 해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철수를 막았고 이순신 장군은 그 과정에서 전사하셨어. 도착한 노량해협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물살에는 400년 전의 전투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이름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이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헌신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해로 가는 길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죠. 관음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에 들어서자 노량해협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400년 전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1598년 12월 철수하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이곳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요. 관음포는 좁은 수로와 강한 조류로 인해 일본군의 퇴각을 저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남긴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내 의무를 다했노라 라는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넬슨 제독은 영국의 해상 패권을 확립하며 생을 마감했고 이순신 장군은 조국의 생존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신 거였죠.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이끌어냈죠.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투의 승리가 아닌 백성을 걱정하고 부하를 사랑했던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노량해협의 물결을 보며 제 여행도 마무리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를 뵙고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 시대도 나라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지금도 이 바다 위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이에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노량의 바다에서 저는 단순한 해전사 연구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에 들른 남해의 작은 항구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제 연구도, 그리고 제 자신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저도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거북선의 과학적 혁신성, 한산도의 하객진 전법, 울돌목의 물살을 이용한 전략, 그리고 이곳 노량에서의 마지막 승리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백성들의 농사를 걱정했고 부하들의 안위를 살폈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넬슨 제독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닌 인간적인 지도자였던 겁니다. 짐을 싸면서 제가 모은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노트들,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 이것들은 단순한 연구자료가 아닌 제 성장의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노량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문득 이순신 장군도 넬슨 제독도 이런 새벽 바다를 보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이 여행을 통해 단순한 연구가 아닌 인간적 성장과 배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이 바다로 돌아올 거라고 다짐했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이순신 장군의 바다를 걸으며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착장에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한 달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본 이순신 장군의 바다는 어땠니? 아버지의 첫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들을 읽으셨던 거예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거북선의 과학적 설계, 한산도의 해류, 울돌목의 물살, 그리고 노량에서의 마지막 전투까지. 일주일 후 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장 맨 앞줄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리더십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발표할 때 아버지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바다에서 싸웠지만 그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합니다. 두 분 모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꼈으며 혁신적인 전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음에는 나도 그 바다에 데려가 주렴.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이야기로 한국과 영국의 해군사를 잇는 가교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시 그 바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진정한 영웅을 발견하기도 하나 봅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이 그러했듯이 위대한 정신은 결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영국 해군의 자부심과 조선 수군의 혼이 만나는 그 바다에서 저는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영국의 바다에서 자란 제가 이순신 장군께서 보여주신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헌신적인 리더십을 제 가슴에 새기려 합니다. 오늘은 영국 해군 가문의 청년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해군사의 자랑스러운 영웅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인 전술과 따뜻한 리더십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어떤 감동을 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